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의류회사를 운영 중인 50대 여성입니다. 애청하던 썰밤에 설마 제가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요. 글재주는 없지만 제 전 시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여자들이 겪는 그런 가족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엽기적인 시집살이를 당했거든요. 시댁에서 거의 감금되다시피 한 채로 짐승 취급을 받았다면 믿어지시나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죠. 원래 우리 엄마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 행복하게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하곤 하는 정보다. 부잣집 사모님처럼 곱게 지냈던 분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가장이 되면서 저를 부양하기 위해 온갖 고된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고깃집 철판을 닦기부터 전단지를 돌리는 일, 빌딩 청소, 요양보호사 등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불법적인 일 빼고는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엄마를 옆에서 보고 자란 탓일까요? 쟤는 엄마에게 늘 일종의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 빨리 성인이 되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효도하고 싶었죠. 다행히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아 머리 하나는 좋은 편이었거든요.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성적이 잘 나와서 목표로 삼았던 서울의 명문대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진학했고 전국의 수재들이 모였다는 그 학교에서도 늘 수석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실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코피가 터져라 노력해야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제 생활비 정도는 벌고 싶었고 또한 명문대생이 가장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은 과외였어요. 그래서 2학기 때부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한때 선생님이 꿈이었던 만큼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나름의 보람이 있었어요. 다들 잘 따라와준 덕분에 성적도 하나같이 올랐고요. 과외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지만 학부모들의 입소문은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아르바이트 소문이 퍼져나갔는지 2학년 때부터 저는 굳이 학생을 모집하지 않아도 먼저 다양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중에는 강남이나 목동 지역의 학생들도 있었고 소위 재벌가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의 자제도 있었죠. 처음에는 재벌가 자제를 가르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 거절했어요. 게다가 그 학생은 제와 동갑내기로 대학에서 실패를 거듭하여 삼수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조건만 봐도 대상이 너무 까다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집 사모님은 끈질겼어요. 거절해도 꼭 부탁하고 싶다면서 월 과외비의 3배를 더 주겠다고 했더라고요. 돈 앞에는 장사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덥석하기로 했어요. 수업 첫날 그 집으로 찾아가 보니 어찌나 으리으리했는지 영화 속에서만 나올 법한 멋진 2층짜리 단독주택의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용인들이 저를 맞이해 주었고 간단한 몸 검사를 하고 나서야 집 안으로 들어가 사모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사모님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저 자기 아들이 그동안 갈아치운 과외 선생님만으로도 한 트럭이 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얌전히 앉아만 있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기왕이면 서울에 있는 한 곳의 대학에 붙어주면 더 바랄 게 없다고도 했고요. 얼마나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서 수업 시작 전에 엄청 긴장했죠. 그런데 뜻대로 만나보니 그 집 아들은 내성적이고 얌전한 학생이어서 눈도 마주치기 어려웠어요. 훌륭한 외모와 균형 잡힌 성격 때문에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승민 씨. 제 이름은 김희진이고 오늘부터 수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만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문제를 미리 뽑아왔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알겠어요. 비록 수학 실력은 중학교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승민 씨는 열심히 따라와 주셨어요.
동갑내기가 선생님인 척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나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런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과외 선생님을 수차례나 바꿔가며 했다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 그 집 사모님께 조금씩 여쭤보았는데 사모님은 정말로 우리 아들이 착하게 선생님 수업을 잘 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놀람을 감추십니다. 못하더군요. 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하면서 나름 잘 따라와 주던데요. 세상에, 걔가 어쩐 일이람. 허구한 날 수업을 빼먹고 선생님을 때리고 하는 바람에 그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오늘 하는 걸로 봐선 절대 그런 분 같진 않던데. 안내 아들인데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그야말로 천둥 벌거숭이 같았어요. 나 어쨌든 잘 됐네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네 포수는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요. 승민 씨가 왜 제 앞에서만큼은 얌전하고 성실한 학생 노릇을 했는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어요. 과외를 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집에 방문하여 수업을 하러 갔는데 그날은 승민 씨가 영 집중조차 못하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가 있나 싶어 물어봤더니 우물쭈물하더군요. 갑자기 책상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불쑥 내밀더라고요. 놀랍게도 그것은 새빨간 장미꽃 따발이었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날이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물인 줄 알았죠. 아, 내일이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고마워요. 잘 받을게요. 그렇게 말하며 제 감사 인사에 돌아온 승민이었어요. 시의 대답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쪽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오늘 이 꽃을 준비한 건 로즈데이니까 좋아하는 이성에게 장미꽃을 주면서 고백하는 날이라는 건 알죠. 갑작스런 그 고백이 아니라고 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황해서 두 눈만 크게 뜨고 있었는데 승민 씨가 제 가슴에 꽃다발을 억지로 안겨주었어요. 처음 봤을 때 너무 예쁘다고 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같이 수업하면서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고요. 사실 지금까지 삶에 대한 아무 의욕도 없었거든요. 부끄럽지만요. 한 번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희진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삶이 장미비드로 보이고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아니, 모든 게 갑작스러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물론 지금은 제가 희진 씨에게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고등학교에도 못 간 삼수생의 공부를 가르치는 학생이니까요. 하지만 올해 시험을 잘 보고 대학에 합격하면 그때 꼭 공식으로 다시 고백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알았죠? 차분하고 열정적인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면 차마 거절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는 의미로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날은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모모님의 한 가지 물음에 대해서도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어서 비밀로 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 뒤로 저도 승민 씨를 자꾸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마디가 길고 남자다운 커다란 손을 보며 설레기도 했고 넓은 어깨와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에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했죠. 또래 친구들과 달리 그동안 공부와 과외 알바를 병행하느라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제게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 내 마음을 눈치챈 것일까요? 어느 날 승민 씨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대학 입시가 끝난 후 같이 남산으로 데이트를 가지 않겠냐, 고요. 그때쯤에 이미 승민 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던 저는 시험을 잘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네요. 사실상 허락이나 다름없는 말이었죠.
그 말이 자극제가 된 걸까요? 그 뒤로 승민 씨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 전까지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한다고 아예 밤에 잠도 안 자려고 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노력한 덕분인지 다행히 입시 성적은 기대보다 잘 나왔고요. 승리 씨는 목표로 했던 대학은 아쉽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했어요. 사모님은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승민 씨 본인은 꽤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우리 데이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이처럼요. 신나게 묻는 승민 씨가 왜 이렇게도 귀여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남자가 귀여워 보이면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때 이미 승민 씨를 깊게 사랑하게 된 상태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남산에서 첫 데이트를 했고 그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급속히 발전했어요.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었어요. 아마 본인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것을 알아서 그랬나 봐요. 데이트 비용도 대부분 그가 부담했고 기념일뿐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비싼 선물을 자주 해주곤 했어요. 부담스러워서 소중한 것을 안 하라고 해도 그것은 자기가 진심으로 좋아해서 그랬던 거라며 말이죠. 애정 표현에 거침이 없는 편이어서 연애에 있어 좀 소극적인 면이 있는 나와는 참 잘 맞았다. 물론 완벽한 남자친구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 때때로 모든 연락을 끊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는 일이었다. 보통 사나흘, 길면 일주일 정도 이러곤 했는데 아버지와 다퉜을 때나 시험 기간 같이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심할 때 그렇게 잠수를 타곤 했다. 남자친구가 감정적으로 섬세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니 나 또한 나중에는 지쳤다. 난 그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의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 말이에요. 그 사건으로 몇 차례 다툰 끝에 결국 이별까지 갈 마음을 했었는데요. 그 결심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 하나가 발생해서 그만둔 거죠. 그 사건으로 남자친구가 온전히 마음에 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쯤이었을 때 어느 날 엄마가 너무 과로하셔서 갑자기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연락이 온 건 병원에서였는데 그때 우리 남자친구가 함께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도 충격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직접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고 이후 수속이나 병원비 같은 것들은 본인이 대신 처리해 주었어요. 정말로 얼마나 고맙던지 몰라요. 이런 곳에서 아버지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기 때문인가요? 그때를 계기로 저는 남자친구를 마치 아버지처럼 많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루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 제게 깊이 빠져있던 남자친구도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어요.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한 후에 곧바로 프로포즈를 했죠. 당시에는 저는 모신문사에 입사하여 즐겁게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대답에 망설임이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조용하게 살림을 차리며 나아가는 전통을 원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 출중한 집에서 아내로서나 며느리로서 자리를 잘 할 자신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서 청혼을 거절할 용기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가 청혼한 것을 받아들였고 양가 부모님께 본격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우리 엄마는 당연히 찬성해 주셨어요. 원래 옛날에는 결혼도 벽이 맞는 집안끼리 해야 한다며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를 반대하셨는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남자친구가 대신 해준 뒤처리를 보고 마음에 드셨나 봐요. 부잣집 아들이긴 하지만 남자친구의 성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결혼하고 싶다면 하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예비 시댁이었죠. 며느리 자리에 어지간한 조건의 여자로는 마음에 차지 않을 텐데요. 편모 가정의 아들이 과외 선생이었던 여자인데 그것을 듣고 나는 정말로 엄청 반대하게 될 거라 생각되어 마음이 무거웠어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볼 법한 상황이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돈 봉투를 받고 헤어지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했어요. 그러나 뜻밖에도 예비 며느리로 소개받은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매우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어요. 특히 사모님 혹은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못난 아들을 대학 보내주시는 것만큼이 아니라 결혼까지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만큼 우리 아들이 만나는 아가씨가 과외 선생이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었겠죠. 결국 나는 결혼까지 해주시는 예비 시어머니와 부모님의 따뜻한 대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글자나 표현들이 이렇게 더욱 섬세하고 포괄적이어서 전체적인 의미와 감정이 더욱 잘 전달됩니다. 다음 내용을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해주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차분하고 현명한 분이셔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서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제 마음이 바뀌다니요. 말을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 욕 한 번 하면서 감사하다니 뭐랄까요? 어쨌든 앞으로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대할 차례인 것 같네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껴안아 주셨어요.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쫓겨날 각오까지 했었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안심이 되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은근히 걱정하고 있던 혼수와 예물 문제까지 깔끔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냥 몸만 드십시오. 요즘에는 허례허식 없이 솔직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다면 너무 죄송한데요. 뭐가 죄송해? 집에서 좀 더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이해하실 텐데 우리 집에는 돈이 부족한 게 분명한데 너 같은 사람이 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엄마 말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장모님과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서로 교환해봤자 서로만 불편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나 남자친구까지 말을 꺼내셔서 좀 고맙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혼자 남겨지는 엄마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적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더 자세히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고유한 능력으로는 글을 수정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좀 서운했었나 봐요. 그 마음을 10분이나 이해했기에 대놓고 좋다고 했네요. 그래서 꿈같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죠. 그리고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하게 됐어요.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시작은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였어요. 시부모님께 잘 다녀왔다 인사드리고 2층에 준비된 저희 부부방에 올라가 짐을 풀기 시작했는데 먼저 남편의 가방을 정리하는데 약봉지가 보이네요. 아프다는 말은 없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살펴보니 이게 웬걸 정신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이더군요. 놀라서 바로 인터넷에서 남편이 먹는 약의 이름을 찾아보았어요. 알게 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 약이 바로 조울증, 즉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이었던 겁니다. 방에 들어온 남편에게 그 사실을 따지자 남편은 순순히 인정했어요. 그하고 남편은 나도 조울증이야. 중학생 때부터 알톤병이라고 해서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았어. 내가 연애 시절에 고생했던 것도, 기분이 자주 오락가락했던 것도 모두 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들이었다. 때때로 잠수를 드는 것도 우울증을 겪을 때였는데 너무 힘들었거나 아니면 병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더군요. 남편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는 지금까지 그걸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다는데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여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왜 지금까지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이런 건 결혼 전에 미리 말했어야지. 나도 말하려고 했어.
아, 근데 그럼 당신이 날 떠날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차마 말 못했어. 미안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만큼 자기를 사랑해서 그랬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남편은 간절한 눈빛으로 제게 애원했지만 전 혼란스러웠어요. 부부 사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바로 깨져버리다니 마치 한 몸처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그때만큼은 너무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미안해요. 일단 나는 엄마 집에 가 있을게.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고민하던 중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뱉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다투는 소리에 놀라서 2층으로 올라오신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신랑이 부모님 집에 가겠다고 했던 게 어머니도 이유가 조울증인 것 같다고요. 거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동안 저를 속이셨던 거죠.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잠시 후에 침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냥 말하지 않은 것은 불쾌하게 느껴졌을 뿐이에요. 사실 태스러운 일도 아니잖아요. 정신병이라고 하니 거창하게 느껴지는 게지요. 요즘 세상에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유명한 정신병원들은 방문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뻔뻔하게 대꾸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어쨌든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야 했죠. 이건 의도적으로 감춰놓은 거예요. 당신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거야? 어차피 너도 내 돈으로 결혼한 거잖아. 좋다고 맨몸으로 시집 올 때는 언제든지. 이제 와서 어딜 따지고 들어.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천박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한치도 밀리지 않고 들자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시선을 피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머리만 더 아파져서 풀었던 짐을 다시 싸기 시작했네요. 어쨌든 저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다. 캐리어를 챙겨들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눈치를 타더니 둘이서 쟤를 강제로 붙잡으려고 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놀라 몸부림쳤지만 두 사람은 막무가내였어요.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어머님. 당신도 지금 뭐 하는 거야? 말로 하자고 말로. 나도 그러고 싶은데 세아가 지금 내가 너무 흥분해서 말이 통하는 상태가 아닌 것 같구나. 혼자서 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시어머니는 차갑게 일관한 뒤로 쟤를 끌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복도의 맨 끝 2층 방에 쟤를 억지로 밀어넣었어요. 벽 주변에는 상자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용하는 망가가 그러더군요. 내가 너한테 뭐 크게 바라는 게 아니다. 털도 말고 투도 말고 딱 손주 하나만 안겨주세요. 기왕이면 너 닮아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좋은 놈으로 알겠지. 문과에 써서 나를 내려다보던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손주 타령을 했어요. 오한이 벙벙해졌죠. 크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쯧쯧하는 소리를 내니끼며 머리 좋은 애가 왜 한 번에 이해를 못하지? 지금부터 임신할 때까지 못 나간다는 소리야 라고 말씀하더군요. 알겠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미처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문이 쾅 닫혔습니다. 문이 닫혔고 바깥쪽에서 딸그락 소리가 났어요. 자물쇠를 걸고 문을 잠갔다는 소리였습니다. 급히 뛰어가 손잡이를 돌렸지만 이미 문은 굳게 잠겨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임신할 때까지 못 나간다녀요.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여보, 여기 있지? 정말 이대로 날 여기 가둘 거야? 대답 좀 해봐.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악을 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어요. 핸드폰도 챙기지 못한 탓에 외부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불가능했어요. 전 그제야 깨달았어요. 모자 둘이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살해당할까봐 두려웠더니 온몸이 전율이 나 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는지 등 뒤에서 차갑고 식은 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어요. 그 후로는 마치 감옥 죄수처럼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방에 갇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죠. 일을 하는 여성분이 하루 3번 음식을 간신히 먹이고 씻기나 화장실을 가라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 모두 처리해야 했어요. 그 여성분을 붙잡고 부탁을 해봐도 단지 고용주인인 그분에게는 어떤 힘이 있겠어요?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고개만 가로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낮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되면 퇴근한 남편이 제가 갇힌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잠자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남편에게 제발 풀어달라고 애원해봤고 화도 내봤지만 돌아오는 건 안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엄마 성질을 건드렸느냐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내 병 알면서 당신이 떠날까봐 노심초사하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가두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그리고 임신할 때까지 못 나간다니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가요? 우리 집은 워낙 손이 귀해서 그래요. 게다가 하나뿐인 아들 상태가 이러니 손이 끊어질까봐 걱정되실 만도 하죠. 어차피 결혼한 후 곧 아이를 낳으려고 했잖아요. 이해 좀 해줄래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갑자기 마음에 불을 질렀어요. 지금 사람을 가두고 임신하면 푸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는 건지. 당장 풀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당신과 이혼하는 것은 물론 경찰에도 신고할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남편은 겁먹은 게 아니라 웃음을 짓더라고요. 정말 우리 집이 얼마나 권력인들과 가까운지 알아요? 신고는 소용없으니 그만둘래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아니야, 그저 우리 엄마에게 도망가지 않겠다고. 평생 나랑 함께 살 거야. 딱 한마디만 해줘. 그럼 풀어줄 테니까. 남편하고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방 쪽으로 한 번도 발을 딛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결국 나는 최후의 수단으로 조용히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노리는 탈출구는 다름 아닌 창문이었지만 안전을 위해서인지 반만 열리게 설계가 되어 있었지만 잘만 하면 한 여자 정도는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2층이라 높이가 꽤 되었지만 여기서 죽을지 뛰어내리다 죽을지 매한가지 아닌가 생각했을 때 용기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방을 나가자마자 저는 바로 침대에서 매트리스 시트를 벗겨 이불과 한데 묶어 길게 펼쳤습니다. 그렇게 밤을 꼼꼼히 정리한 뒤 시아버지와 남편의 출근 소리가 들려왔고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침밥을 데리고 문을 노크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가서 묶어뒀던 침대 시트를 바로 던졌고 몸을 창문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협소해서 가슴 부분이 잘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창문 틀에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보니 너무나 무서운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고작 2층 높이라고 만만하게 여겼는데 생각보다 더 높았어요. 안 그래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두 다리가 덜덜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이 상태로 남아있으면 누군가에게 들키고 붙잡힐지도 몰라서 그 점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창문 손잡이를 놓았고 침대 시트를 꽉 쥐고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손에 식은땀이 나면서 계속 미끄러질 뻔해서 속도를 내지 못했어요. 홀로 얼마나 투쟁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1층 창문에 도착했을 때 아까부터 어디선가 두근두근한 소리가 들렸지만 차마 내려왔던 그곳에 있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보이네요. 창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활발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고 속이 다 부글부글 끓었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혼인신고조차 안 한대. 그 사람은 그냥 일종의 시바지 같은 존재야. 뭐냐면 안 들리려 해도 거리가 가까워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들렸어요. 갑자기 귀에 들어온 시바지라는 단어에 몸이 굳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맞아, 그렇지. 예전에는 깊은 양반가에서도 청실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시바지를 받았었죠. 우리 아들과 결혼 계획이 진행 중인 그 대기업 사장의 딸이야. 다 좋은데 몸이 너무 미약해서요. 애를 낳지 못한다고 뭐야? 눈치를 채보니 공부도 그렇게 잘못한 것 같고 다른 조건은 완벽한데 말이야. 그래도 차라리 잘 됐다 싶어. 그 덕분에 우리 아들 든든한 것도 눈에 맞다고 하네. 아, 그리고 그 시아버지가 머리가 안 나쁘거든. 대학도 명문대고. 걔 머리 물려받은 손주 한 명만 있으면 만사형통이야. 뭐, 그 집에서도 괜찮았어. 평생 혼자 살 테니까 별 문제 없겠어.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는데 등 뒤로 소름이 돋았어요. 애초에 시어머니는 제 정식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미래의 손주를 낳기 위한 시바지로 여겼을 뿐이었죠. 재벌가 사모님들이나 돼서 어떻게 이렇게 상식 밖의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충격적인 진실에 잠시 넋을 놓았을까요? 손에서 힘이 빠지며 하마터면 밧줄을 놓칠 뻔했어요. 가까스로 밧줄을 잡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시였고 앞을 확인한 후 전신을 감싸는 공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창문 앞으로 다가온 시어머니가 제게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정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감히 어디로 도망갈 생각을 했는데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바로 뒤돌아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밖으로 나와서 쟤를 붙잡으려는 건 그런 음모였어요. 놀란 나는 허둥지둥 밧줄을 타고 아래로 내려와서 두 발이 땅에 닿자마자 미친 듯이 아픔을 피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신발은 물론이고 양말조차 신지 않은 맨발이었지만 그런 것을 가리려고 하질 않았어요. 넓은 정원을 지나 대문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나를 보자마자 얼굴에 불을 켜고 뒤쫓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뒤돌아도 않고 시댁 밖으로 나와서 언덕길을 미친 듯이 내달렸어요. 며칠 감금된 채 살아온 것 같아서 당장이라도 다리에 힘이 풀려주어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랬다. 나는 앞만 보고 뛰었다. 얼마나 멀리 달렸을까? 에덴 대로변에 택시 한 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무작정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 아저씨에게 어디든 빨리 가주세요 하고 말했다. 아가씨,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떠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적지를 말해야죠. 그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순간 떠오른 것은 당연히 친정 엄마였다. 나에겐 하나뿐인 가족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친정집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걸렸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갔다. 향했습니다. 택시비도 없어서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집에 들어가 엄마를 찾았는데요. 엄마는 일주일 넘게 연락두절이었습니다. 갑자기 맨발로 나타난 딸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택시비를 치르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며 엄마가 걱정할 테니 어떻게든 거짓말로 둘러댔을 텐데요. 너무 큰일을 겪고 약해져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울음부터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처럼 엉엉 울리며 엄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조할 다 말해버리고 말았네요. 남편에게 정신병이 있었다는 것부터 시어머니가 단순히 손주를 볼 목적으로 저를 시바지처럼 들였다는 것까지 전부 말이죠. 모든 말들을 진실로 알게 된 엄마가 큰 충격을 받아서 하나뿐인 딸이 겪은 끔찍한 일에 분노하셨어요. 나는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살았길래 희진아. 지금 일어나서 경찰을 대동해서 그 집에 쳐들어가자고 엄마가 열받아서 나를 잡고 끌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남자친구였던 계란의 바위축이라는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엄마를 억지로 앉히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그 집이 얼마나 무서워서 경찰을 불러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야. 증거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래? 참고 있자고. 이건 명백한 사기야. 결혼을 해야 하는 그 인간들은 모두 콩밥을 먹어야 한다고 한다. 일단 그쪽에선 꼼짝도 못할 증거부터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엄마를 만나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일까? 잔뜩 굳어있던 머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고민하던 저는 엄마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은 꼼짝없이 방에 갇혀있는 줄로만 알았던 나를 친정이라고 하니 확 놀라더군요. 그러던가 말던가 조금 전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얘기를 꺼내며 마구 화를 냈어. 어머님한테 다 들었다더군요. 당신이 결혼할 여자가 따로 있다고 하면서 나는 단지 씨바지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 당신을 잡았다면 어쩌려고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남편을 가졌어요. 역시나 그는 머리가 나빴어요. 그는 자기만 생각하면서 변명하는 것에 바쁘더군요. 나는 반대했어요. 당신만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물러서지 않으면 당신과 헤어져야 했어요. 우리가 함께하려면 그래밖엔 선택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뭘 해야 해요? 정말 자식은 나에게서 배워 결혼은 큰딸 같은 여자와 하려고 했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도 미루자고 했고 결혼식에 온 손님들도 너무 적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미안해요. 근데 엄마는 두 집 가정을 지키라고 했죠. 뭐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 남성들은 모두 이렇게 산다고 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변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현혹된 것 같아서 정말 제 마음이 아파요. 그렇긴 해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테니 그렇지만 두 집 살림도 이렇게 하라는데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많아서 그러려니와 그런데 방에 감금시켜놓고 임신할 때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말이 나오는 건 진짜 너무 말이 안 되죠. 그게 정말 범죄에 해당하고 나는 그냥 엄마 말대로 했을 뿐이에요. 제가 아무 잘못 없어도 남편은 계속해서 변명만 하고 있었어요. 이런 남자랑 결혼을 생각했던 건 어떻게 됐냐고요? 스스로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남편이 다시는 변명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대화를 녹음해 둔 상태라서 바로 전화했어요. 끊어졌다. 그리고 잠시 한숨 돌리고 있었더니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번호 뒷자리가 익숙해서 시어머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핸드폰마저 뺏긴 상태였기 때문에 연락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겠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친정엄마에게 연락할 생각을 한 건지 뻔뻔하여 혀를 찡그리게 되었다. 엄마의 핸드폰을 받아서 녹음 버튼을 누른 뒤 전화를 받았다. 예상대로 시어머니였다. 여보세요. 새아가니 아직도 저를 생각하라고 부를 수가 있는지. 뻔뻔하다. 시바진이란 뭐인지 들었어요. 아니, 그건 친구와 통화하면서 한 말일 뿐이에요. 설마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겠니요? 이미 그분과 대화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리하자면 시어머니가 제 발언에 당황하셨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잠시였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소리를 크게 지르더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너와 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집안에 우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나 감사한 일이라 생각할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살고 애 하나 낳으면 우리 집에서 후계자로 아주 소중히 키워줄 테니까요.
너 같은 가난한 부모로서는 딸로서도 꿈을 꾸기 힘든 만큼 호화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말이냐고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너에게는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라. 아들만 낳아주면 너도 한몫 단단히 챙겨주겠다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전부 녹음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아까 남편과 한 통화도 전부 녹음했어요. 그래서 뭘 하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도 괜찮아요. 집에 변호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말했잖아요.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놀란 듯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미 준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뻔뻔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누가 경찰에 신고했나요? 나는 이걸 가지고 전에 일한 회사로 갈 것이다. 건데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기자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아시겠죠? 그 일을 엄청 잘해서 회장님이 저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게다가 제가 회사에 다닐 때에 사회공헌성 기사 하나로 언론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요. 난 그냥 앉아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할지 몰라서 걱정이라도 하는 거죠. 그분을 대비해서라도 나는 상대가 아무것도 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어디 한번 세상을 뒤집힐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어 보자고요. 재벌과 사모님 명문대 출신 여자를 현대판 시바지로 만나서 차분하게 약혼 모임을 하자고 들어줘. 그에 대한 기사 제목도 벌써 나왔네요. 아가, 너 이렇게 할 거니? 일단 만나서 차분하게 얘기 좀 해보자. 응. 내가 미쳤어. 너 이런 말 하면서 나가버려? 이번에는 감금만 끝날 게 아니라 살해당할 수도 있어. 전화 끊자마자 바로 같이 일한 기자 선배들에게 연락해서 말하고 있으니 잘 알아둬.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그것만 하지 말아줘.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벌였겠어? 승민이 옆에서 어렸을 적부터 그 조울증 때문에 병실을 날돌며 산에 마구 숨어 사람들을 당황케 했던 기억이 난다. 결국 그래서 의사들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자 그놈은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고 치료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인물이 어떻게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할지 안 할지 내 시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겠지만 또한 난 늙어서 추가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 그 방법이라면 똑똑한 손주를 낳아 물려주는 것뿐이었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의 탑을 뒤집고 이런 참혹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당신은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 내가 잘못한 걸 한 번만 봐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이야. 그게 드러나면 우리 가문이 멸망할 거야. 그건 당신과 그 사람 외에 다른 이에 달려 있을 거야. 내가 남편이라 생각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그래서 전 용서 없이 전화를 끊었어. 시어머니와 남편에서 전화가 왔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어. 그렇게 사흘 정도가 지났을까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나 이 일을 언론에 알릴까봐 어지간히도 당황스러워했는데 그래서 전화도 받고 나서 급하게 우리 집까지 찾아와 문 앞에서 제가 사라진 줄 알고 찾았더군요. 이웃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제가 보일 때면 나란히 모두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무릎을 꿇고 피우더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제 모태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원한다면 위자료 조정으로 돈도 줄 테니까. 이 정도면 너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 아니니.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도 아버님은 컨테이너 갭프. 막아서고 나선 후 나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희준이랑 같이 못 태워준다니까. 나는 아직도 희준이를 사랑한다는 거야. 뜬금없이 사랑을 고백한 남편이 들뜬 표정으로 내게 걸음을 옮기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애원하듯 입을 열었죠. 자기야, 나 진짜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제발 나와 우리 엄마 좀 용서해 주세요. 응,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고 정이 있는데 나 자기를 하나뿐인 남편으로 보아요. 제발, 남편의 그 헛소리를 듣다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찡그리더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더러운 손을 치우고 그리고 남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버려놓고도 그런 헛소리가 나오다니 세상에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하는 엄마가 있겠어요? 마누라를 씨바지로 취급하고 자신도 알면서 모른 척하는 남편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손톱만큼도 남아있는 애정이 오래전에 실종된 상태라고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이혼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나마는 그동안 이별이라는 것이 영원히 끝났다고요. 여보, 왜 이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고 했지 않나요? 당신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래요 하고 무조건 용서를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럼 현아들 같아요. 엄마랑 동시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 족했어요. 전 남편을 시어머니 쪽으로 밀어버렸었어요. 그렇게 하자 남편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간신히 피한 시어머니가 서둥서둥 나에게 접근했지요. 아가, 언론에 나랑 한 통합 파일 페퍼는 안 할 거야. 그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둘 다 제게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다르다고요. 이렇게 찾아와서 귀찮게 굴면 나도 마음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둘 다 일단 제게 정식으로 사과부터 해야 하고 그대로 떠나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모욕감을 느낀 건지 앙 물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칼자루는 제가 잡고 있는데 말이죠. 잠시 망설이던 시어머니는 이내 나를 향해 넙죽 엎드리면서 한 번 더 사과했고요. 눈치를 살피던 남편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를 따라 똑같이 제게 사과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니 상처를 받은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민하다 시어머니가 제시한 거액의 돈을 받아들였어요. 착한 척이나 속물이 아닌 척을 하는 게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상처를 받고 배신당한 만큼 금융적인 치유를 받아야죠. 그 이후로는 부족함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머리카락 하나에도 관련이 있다면 즉시 언론사로 가서 녹음 파일을 들고 찾아갈 거예요. 엄마는 돈을 받고 합의한 걸 알면서도 잘했다고 하셨지만 남편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못한 게 아쉬워하셨어요. 자신이 돈이 없거나 힘이 부족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과응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글쎄, 돈이라면 아쉬울 게 없었던 그 대단한 집안이 몇 년 뒤 IMF가 터지면서 쫄딱 망해버릴 만큼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때 회사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도중에 도산하여 그대로 망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충격으로 시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결혼은커녕 아직도 정신병원을 맴도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회사가 도산하면서 집에 억대의 빚이 쌓여 삶의 의지까지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온갖 꾸준히 일을 하면서 빚을 꾸준히 갚아가고 있는데 한때는 우리가 존중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사람들이면서 마냥 통쾌한 것은 아니고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미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전 남편과의 일이 트라우마가 돼서 평생 다른 남자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약인지 지금은 좋은 남자를 만나 새 가정을 꾸렸어요. 전 남편과 달리 몸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속이 참 깊은 사람이에요. 제 모든 과거를 알고도 실망하긴커녕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묻는 사람이에요. 덕분에 아이 둘을 낳았는데도 아직도 신혼처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도 아직 건강한데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 거의 저희 집에 같이 살고 계십니다. 또한 제가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탓에
집안일을 도맡아 보시기도 합니다. 남편과 나 또한 일이 바빠서 올 여름에는 휴가를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 추석 연휴에는 고생하신 엄마를 모시고 근처의 휴양지로도 다녀올까 생각 중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제게는 참 좋아하는데 지금은 아픈 과거를 극복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음악에 대해 무엇인가요? 음악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세요.